투명한 방 1편. 산들아, 산들아. 나이 80이 넘은 추위 할머니의 고성이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며 늦봄의 나른함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굽은 허리에 그다지 무겁지 않은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나무 바닥이 뒤틀리는 소리가 따라붙고 있었다. 마치 성남 마녀를 피해 음침한 바닥에 숨은 요괴들의 신음처럼. 그 소리는 막연한 불안과 상념을 비집고 들어와 혼미한 의식으로 누워있는 나를 소스라치게 했다. 어쩌다 월세가 밀리거나 공동생활의 자잘한 문제 때문에 이따금 들리곤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방문은 내 신경이 쇠약해지는 정도를 가늠해주는 잣대가 되곤 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우당탕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건물 외벽에 있는 비상용 철제 계단에서 몰래 내 방을 들여다보던 아이들이 달아나는 소리였다. 때 맞춰 그녀의 독살스러운 호통이 아이들을 향해 속사포처럼 쏟아졌다. 소리에 깃든 상황을 읽는 능력을 타고난 듯한 그녀는 잃어가는 시력만큼 귀가 밝아지기라도 하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의 관심은 사실 속옷 차림의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서양인처럼 말하고 행세하는 빨간 염색 머리의 동양 여자가 틀어놓은 TV 채널이나 옷, 음식의 종류, 혹은 쓰레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이질감과 호기심에 기민한 야생동물처럼 다만 대상의 정체를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나는 굳이 말리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문을 잡아당기자 문 가까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그녀가 움찔 놀라며 날 쳐다봤다. 그 틈에도 잽싸게 눈을 돌려 방 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것은 여전했다. 구조가 변형되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혹시 동거인을 들였는지를 살피는 습관이 몸에 밴 듯했다. 건물 주인이자 조카 사위인 왕추일엔에게 자신이 건물 관리에 열심인 것을 생색낼 양 임차인들의 각기 형편을 그에게 전하는 것으로 제 몫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우편물을 건네고 돌아서던 그녀는 내 차림새가 못내 걸렸는지 주름투성이의 이마를 더욱 찌푸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철없는 아이들 앞에서의 내 처신을 타박하는 듯이 느껴졌다. 숨죽인 요괴들의 신음을 끌고 등 굽은 마녀가 멀어져 갔다. 창가로 간 나는 크게 기지개를 켜고 숨을 가득 들이마신 후에 호흡을 멈췄다. 이것이 마지막 들숨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잊혀질 것이 두려워 떠오르는 모든 것에서 고작 사소한 기억 따위나 챙겨야 할까? 숱한 자문자답의 굴레에 갇혀 영혼마저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걱정 따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드문드문 불어오는 누진 바람이 몸에 끈적끈적 달라붙고 있었다. 흩어지지 않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신경을 거스르는 지금껏 놓치거나 놓아버린 날숨처럼 들숨과 날숨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애두르며 살고 있는 내게 우려낸 잿물을 잔뜩 머금은 솜마냥 낮게 깔려있는 구름은 잿빛이었다. 금방이라도 배어나올 듯이 축 늘어진 모양새가 여차하면 후드득 하고 쏟아질 것 같았는지 빠르게 창을 스쳐 지나간 제비가 뾰족한 날개를 접고 차이나타운의 좁은 골목 위를 낮게 활공하고 있었다.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던 나는 문득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생각지도 않은 데다 스스로에게 요구한 적 없는 이런 행동은 나로선 참으로 의아스러운 것이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커튼을 걷어젖힌 후 토스터에 식빵을 넣고 커피물을 끓이고 TV를 켜고 창문을 등지도록 의자를 끌어다 놓은 뒤 다시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워 속옷을 벗어던진 채 천정을 바라볼 때마다 매번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짧은 동선을 일사불란하게 오가며 순식간에 오전 일과의 대부분을 마쳤다는 뿌듯함 대신 이런 몸짓들이야말로 나의 생각이 배제된 본능적인 기능 같다는 생각, 나의 생각에 앞서 어떤 주문대로 연기했다는 그런 생각,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머리와 달리 마치 습관처럼 본능을 능청스레 연기하는 몸을 생각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형국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어쩌면 나는 이제껏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왔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생각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 또한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자칫 자신의 생각을 발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여지가 두려웠고, 그만큼 내가 여리다는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문득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비가 보고 싶어진 나는 기우제를 올리듯 내 의지만으로 미친 듯이 몸을 흔들었다.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러빈스키, 러시아계 불법 체류자인 그는 커다란 덩치와 달리 착하디착한 남자였다. 작년 초 내가 일하던 주점에 밤마다 문 닫기 직전이면 찾아와 문틈으로 얼굴을 드밀고 위스키 한 잔만 달라며 어리광 부리듯 말하곤 했던 그는 집시처럼 도시를 전전하던 나를 따뜻하게 붙들어준 남자였다. 등에 새긴 어설픈 시베리아 호랑이 문신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매번 육체미 선수처럼 활배근을 잔뜩 키우고는 뒷걸음질로 성큼성큼 내게 다가왔다. 등 근육을 따라 문신이 살아있는 듯이 꿈틀거리면 나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뉴욕 경찰이라도 된 것처럼 손가락 총으로 그를 겨눈 채 엄중한 경고를 외치곤 했다. 저리 꺼져버려, 타이거 갱, 탕, 탕. 호기심에 덜어 빌려보던 한국 영화 속 갱들과 문신이 비슷해 보여 우스개로 그리 소리칠 때마다 그는 만화영화 톰과 제리의 톰처럼 양손을 내밀며 황망한 표정으로 어깨와 눈썹을 들썩거리곤 했다. 말끝마다 베이비를 연발하며 나를 안아주던 그는 나를 뉴욕에 정착하게 한 유일한 남자였다. 그러나 엄청난 폭염이 강타했던 그의 여름, 언젠가는 이곳에 어머니를 꼭 모셔오겠다는 자신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그는 주류 창고에서 야간 경비를 서다가 한밤에 벌어진 갱들의 총격전에서 유탄을 맞고 사망했다. 뉴스에 따르면 주류 창고에서 위스키를 훔치려던 흑인 갱들과 그에 맞서 세력을 키워가던 그 지역, 아시아 갱과의 마찰이 빚은 사고였다고 발표했지만 부검 결과 드미트리는 갱이 아닌 뉴욕 경찰의 총에 맞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내 주둥이와 손가락을 처절하게 원망하며 유산돼버린 뱃속의 아이마저 그에게 딸려보내고 말았다. 잔인한 뉴욕의 여름은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꿈을 밟고 지나갔으며 타이거 갱은 우리 아이와 함께 엄중한 경고에 이은 내 손가락 총을 맞고 영원히 꺼져버렸다. 굿바이 타이거 갱. 굿바이 내 새끼. 더 이상은 알 수 없는 걸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홀트 아동복지회에 남겨진 반명함 크기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단 한 줄의 기록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이었다니, 한 아이의 인생을 담보한 자료치곤 정말이지 눈물겹도록 초라했다. 사진 속의 여자아이는 처진 눈꼬리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직감한 듯 두려움 가득한 표정의 모습에서 지금의 나다운 구석을 찾기는 힘들었지만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으려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정체불명의 삶에 얹힐 아이의 미래가 나의 과거와 지퍼처럼 맞물리는 대면치고는 너무도 가혹했다. 서울 서대문 화양극장 앞발견 장소, 성도란 이름으로 추정, 여아 5세. 나를 설명한 전부이자 유일한 기록을 읽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글자와는 확연히 달랐다. 금발머리의 온화한 중년 부인인 입양기록 담당자가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번뜩 정신을 차렸다. 자신을 데보라라고 소개한 그녀는 몇 년 전에 업무 차다녀왔던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서 단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아름다운 한국을 방문해보라며 내 쪽으로 사진을 밀었다.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본인인걸요. 양부모가 원치 않아 지금껏 보관해왔어요. 잃었던 다른 것들도 모두 찾기를 바랍니다. 산드라 행운을 빌어요. 고개를 돌려 바라본 창문 밖 하늘이 흐렸다. 헤아릴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눈시울이 뜨거워진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유럽보다, 아니 달보다도 먼 외계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건 흡사 30년 동안의 기억상실에서 깨어나 이미 낯설어진 과거의 것들을 되찾는 일인 동시에 현실의 것마저 어색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이중고였다.
이미 칵테일 같은 존재인 내가 술의 주정을 궁금해한다는 것은 무의미했다. 마시듯 있거나 쏟듯 버리는 것이 낫다고 지금껏 굳게 믿어온 나였다. 돌아오는 내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감정을 추스르느라 비를 맞고 걸었다. 차이나타운의 상가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드미트리를 떠나보내고 옮겨온 데가 고작 이런 곳이라니 이처럼 나 스스로의 결정이 못마땅할 때가 많았다. 계획적인 삶 따윈 꿈도 못 꾸고 살아온 탓에 이미 상실했거나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정체성에 기인한 것은 아닐까라는 핑계로 매번 위안 삼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곳이 마지막이며 더 가까이는 가지 않을 것이다. 조국, 고향, 부모, 형제, 가족의 따위가 부재한 삶에 그늘이 드리운 것은 당연했지만 양지를 향한 내 삶은 그 누구보다 치열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한낱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춘기 무렵 이제껏 그들의 흉내를 내온 가짜였다는 느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새삼 낯설게 느껴지는 시선에서 그들의 정서에 영영 속하지 못할 거라는 이방인 특유의 두려움마저 일었었다. 어쩌면 내 검은 눈동자와 검은 머리카락의 바탕이 되는 내 안에 짙은 어둠이 잉태한 지독한 불안 때문인지도 몰랐다. 결국 나이 18을 넘기고 자의 반타의 반으로 파양되어 켄터키에서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거쳐 뉴욕에 이르기까지 집시처럼 살아오는 동안 삶의 혼란스러움을 어찌 다스려야 할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깜짝깜짝 놀랬다. 비에 젖어 흘러내린 빨간 머리카락 탓에 얼굴이 피투성이처럼 보이는 모양이었다. 철거가 확정된 산동네 집을 세 식구가 쫓겨나다시피 떠나자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스스로 상처를 내기 시작했다. 녹슨 경첩의 의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안방. 문 천정부터 벽까지 길게 찢긴 벽지 사이로 축축한 시멘트의 맨살을 드러내며 집은 나날이 흉물스럽게 변해갔다. 그러나 오래된 평상처럼 양지 바른 집 뒤편에 누운 듯이 무너진 2평 남짓한 빨간 벽돌담은 꽤나 널찍했다. 남매는 고향집 아랫목이냥 자주 그곳을 찾아 나란히 누워 푸른 하늘을 보곤 했다. 남매에게 하늘은 꿈을 담을 사진기였고 소망을 그리는 화폭으론 제격이었다.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굴리며 열심히 제 꿈을 구름에 담고 있을 도란이를 바라보는 오빠의 따뜻한 시선은 오래전에 소식이 끊긴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었다. 뉘엿뉘엿 떨어지던 해가 서대문 형무소 건물 끝에 걸려 담장과 이어진 공터에 그늘이 들이우면 남매는 허기진 속을 채운 꿈이며 소망을 제잘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어느새 잡초로 우거져 은밀한 요새처럼 변한 빨간 벽돌담 주변엔 남매가 주워 모은 잡다한 고물들로 채워졌고 다른 이들이 찾을 수 없도록 남매는 그곳에 투명한 방이란 문패까지 달아놓았다. 시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동네를 철거를 하기 전까지 그 방은 남매의 바람대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훌쩍이며 울던 오빠와 내가 커다란 중장비가 산동네 집들과 골목 그리고 언덕을 순식간에 쓸어버리는 장면을 지켜보던 기억이 낡은 흑백 사진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퍼뜩 잠을 깬 멍한 상태에서 우연히 스스로에 관한 꿈같은 기억을 해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진전이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그 기억의 끈아풀이 어떤 정체인지 또 어느 만큼의 양인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로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내 존재에 관한 명확한 반영이자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깨고 나면 점차 희미해지는 꿈과 달리 내재된 기억의 발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다. 같은 맨하튼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외면하고 차이나타운에 숙소를 구한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처럼 조금씩 드러나는 기억에 관해 품고 있던 배신감 속에서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지만 그때마다 미래만큼이나 두려운 과거의 문을 여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소설 투명한 방은 2편에서 완결됩니다.